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력학 3장 질점의 운동 역학 중에 운동량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대로 에너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충격량 운동량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어떻게 간단하게 공식이 유도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었던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면은 모든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운동량의 정의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물리량을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 바로 힘의 합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이 되어 있는 거는 역시 분모 분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변에 dt를 이용해서 곱해줘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이제 dt로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에 m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 우변을 적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t1에서부터 t2까지 적분을 해줬을 때 f의 dt다,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mv2 마이너스 mv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L2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상태 2에서의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L2-L1이라고 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좌변은 과연 뭘로 좀 간단하게 좀 유도를 치환을 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치환해 주냐, 요거를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요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i가 어떤 물리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량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i라는 것은 1에서부터 2까지 가해져 있었을 때 어떻게 정의가 되냐, 운동량의 차이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요 i가 1에서부터 2까지 요 i를, 요 적분 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을 처음에 정의를 했었을 때 좀 약간 추상적으로 정의를 했었죠. 어떤 물리량을 미분을 해야지 바로 힘이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정의를 할 때 일단 어떤 물리량,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을 미분했을 때 힘의 합력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 그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운동량의 차이를 정의를 하다 보니 그 운동량의 차이는 힘과 시간의 적분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힘과 시간의 적분관계로 나타내는 그 i라는 물리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이 뭐냐, 물리량, 운동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러면은 그 운동량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떠냐, 좀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학적으로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MV로 정의가 되는 거고, 충격량은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그런 양이 정의가 된다. 근데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정의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식 같지 않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힘이라고 하는 거, 1에서부터 2까지 힘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 자, K1, K2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같다. 자, 항도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충격량, 운동량의 원리의 우변은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W도 역시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일입니다. 일. 그렇죠? 일이고 요 힘이랑 관련된 겁니다. 자,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적분이 T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충격량이고 힘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적분해주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시간에 따라서 적분해주는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쵸?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리에 따르는 적분 특성이 반영이 됐고, 충격량은 시간에 따르는 적분 특성이 반영이 된다. 요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자, 1은 스칼라입니다. 자, 충격량과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X, Y, Z 방향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한 또 장단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텀을 좀 돌려서 하면은, 자, LI, L1이죠. 죄송합니다. L1 플러스에다가 충격량. 원래 초기에 운동량이 있었을 때 거기에 충격량을 더해주면은 상태 2의 운동량이 된다.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식 1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2일 같은 경우에, 자, 물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질점으로 구성된 거를 우리가 질점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질점계를 여러 개를 다 운동량을 더해주고 전부 다 충격량을 더해줬을 때 합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모두 다 시그마를 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질량, 두 번째 질량, 세 번째 질량의 상태 2라고 하는 것을 초기 상태의 전체의 운동량에다가 적분을 해주고 전체의 양을 더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경사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 2톤짜리 자동차가 제동을 하며 미끄러졌을 때 정지했을 때 시간. 그래서 정지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면은, 자,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먼저 중력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W로 중력이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벽면에 맞는 수직항력. 그리고 제동력을 우리가 F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요걸 제동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동력과 수직항력, 중력, 요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를, 힘을 다 계산해 보면 되겠죠. 요게 힘의 합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동력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좌표를 잡을 때 물론 직각으로 잡아도 되지만은 요거 비스듬하게 잡아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잡았을 때 이 수평 방향을 X라고 잡고요, 수직 방향을 Y라고 잡습니다. 자, 제동력이라고 하는 이 F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7500I가 되겠죠. 그렇죠? 제동력은 7500이라고 했으니까.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5도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5도, 코사인 5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무조건 X라고 해서 코사인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약간 좌표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좌표에 맞는 각도를 삼각함수를 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의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mg 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중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 자, 수직항력은 mg의 코사인 알파의 제이가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힘의 합력을 다 더해주면은 다행스럽게도 I 성분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해줄 겁니다.
자, 제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사용합니다. 자, 충격량, 운동량 원리. 그래서 V2-V1. 자, 아마 V2가 정지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0이고요. 그 다음 V1은 초기 속도가 25m/s였나요? 그렇네요. 25m/s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고 적분을 해준다. 그래서 둘 다 계산해보면은 I 성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떼주고요. 그리고 F는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바뀌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수를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동 시간은 우리가 델타 T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델타 T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F분의 MV 제곱의 마이너스 MV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계산해주면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충격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충격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력은 짧은 시간에 가해지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력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아마 시스템 동력학이나 아마 기계진동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동력학에서는 이것까지 다루기에는 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차량 진동학이죠. 저희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 진동학에 대해서도 한번 이 충격력을 아마 다시 다룰 건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높은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뭐 반사인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락 델타 펑션을 쓰는 방법도 이론적으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요. 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델타 T가 굉장히 0에 가깝지만은 F는 굉장히 무한대에 가까워서 시간과 힘을 곱한 값을 주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적은 그래도 유효해야 되니까요. 일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적에 있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는 다행스럽게도 시간에 따르는 힘을 적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값을 유한한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요 값이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기껏 해봤자 여기서가 0.001초에서 0.002초인데 그만큼의 힘이 막 이렇게 시비하게 변하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일정한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분 형태로 다 쓰지 않고 그냥 F의 델타 T로 곱해서 어차피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개에 있는 질량은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질량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n번째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에서 파생된 거게 이제 운동량 보조 법칙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죠? 자, 일과 에너지의 원리에서는 K1은 가해지는 1 때문에 K2의 운동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것도 외력이 보존력만 있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는 W1에서부터 2까지가 보존력만 작용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도 어떤 특수한 케이스였을 때 이 보존 법칙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어떤 경우냐면은 F1. 자, F1이 뭐냐면은 힘의 합력입니다. 자, 힘의 합력이 0이었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가능합니다. 자, 즉 무슨 뜻이냐? 자, F1이 질량 간의 충돌에 의해서만, 내력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고 작용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그 내력 때문에 결국엔 0이 되는데,
그 외력, 그러니까 힘의 합력이 0이다. 예, 즉 무슨 뜻이냐면은 외력이 없는 경우. 이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력이 없는 경우. 외력이 없는 경우는 요게 0이기 때문에 이 힘의 합력이 0일 것이기 때문에 상태 1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주는 것과 상태 2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주는 게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야구 배트의 타격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날라오는데요. 자, 공이 날라왔을 때 배트와 공이 접촉 시간이 5ms로 계측이 되었다라고 하면 0.015초죠.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배트에 의해서 공에 가해지는 힘 크기의 평균값. 힘 크기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힘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값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면은 자, 야구 배트 속도, 벡터, 접촉 시간이 다 나와져 있고요. 자,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이 야구 공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야구 배트는 벽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에 의해서 m의 v2 벡터 마이너스 m의 v1 벡터는 자, f 벡터의 델타 t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v2와 v1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v2와 v1 해가지고 대입을 풀고, 자, f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해지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f는 확답을 할 수 없죠. x만 있냐, y만 있냐, 이런 걸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써줍니다. 그리고 0.02로.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은, 자, x 따로 y 따로 계산하면은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414N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화물 적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가 이렇게 MB로 있고요. MA로 이렇게 3m/s로 날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던지는 수준으로 거의 카트를 실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물이 일단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실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이런 충격량이나 소실률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함께 실린 후에 함께 운동하는데 딱 붙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카트가 정지해 있고 이 MA만 움직였다가 나중에 붙어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자,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태 1을 분리된 상태라고 하고, 자, 상태 2를 이렇게 붙은 상태, 그러니까 함께인 상태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식을.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1에 대한 충격량, 분리된 상태의 충격량을 각각의 운동량을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붙었을 때, 딱 붙었을 때 반력이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반력.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력이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 R 벡터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MA에 그 다음 플러스 MB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MA2와 MB2가 어때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아야 되는데 지면에 붙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그냥 I 벡터로 같을 겁니다.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M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움직일 때의 속도. 그래서 MF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카트는 처음에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0입니다. 자, 그래서 쭉 계산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면은, 자, 요것도 보시면은, 자, 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R 벡터는 쿵 한번 부딪혔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닿는 힘이냐면은
지면으로 위로 닿는 힘이랑 같습니다. 그렇죠? 자, X방향에 대한 성분은 이 힘을 밀어줄 거기 때문에 같이 붙어서 움직이겠지만은 Y에 대한 성분은 없어지지가 않죠. X만으로는 가지고. 그래서 Y에 대한 성분은 충격으로 바닥에서 충격을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보다는 요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경우, 마찰이 있으면 또 X로 이렇게 따져줘야 되겠죠. 근데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면에 있는 힘만을 가지고 따져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J를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VF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력 R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둘이 붙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F와 F로 내력이 됐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지만은 여기는 충격이 가해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이 방향으로도 힘이 가해질 텐데 이 방향으로는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아까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VF 최종된 파이널 벨로시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트에 의해서 이제 화물 A, 자, 화물 A만 충격량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MA에 VA1에 플러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충격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받는 충격량이 F이기 때문에 F의 충격량을 흡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 A의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쭉 계산했을 때, 자, 델타 A랑 F를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변수라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요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이런 값이 나오겠죠. 자, 소실될 에너지는 한번 보면은, 자, 상태 1이었었을 때의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는 사실은 이거 K인데요. 이게 좀 변수가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 K1에서 K1-K2. 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T라고 못 쓰기도 하는데,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1을 구하면은 45. K2는 두 개 붙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속도로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계산하면은 결국에는 인풋은 요거죠. 들어간 인풋은 요거고 아웃풋 최종 출력은 요런 출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 줬을 때 0.786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소모가 됐죠. 그렇죠? 자, 다음은 충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충돌이라는 개념이 조금 실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선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동력학 문제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충돌 문제 혹은 컨택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좀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중심 충돌이 있고 편심 충돌이 있습니다. 자, 중심 충돌은 센트럴 임팩트라고 하고, 편심 충돌은 에센트릭 임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 충돌은 뭐냐? 이렇게 충돌 성상에 두 개의 무게 중심이 달려 있는 것, 질량 중심이 있는 거를 우리가 중심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심 충돌은 충돌선이 충돌면의 수직인 건데, 그 충돌선이 무게중심이 어긋나 있는 거를 우리가 편심 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편심 충돌을 할 때는 여기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구학 수업, 그래서 저희 차량 진동 전산 어떤 동력학이라든지 전산 기구학 혹은 자동차 부품 운동에 의해 이런 데에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중심 충돌을 한번 배울 거고요. 자, 중심 충돌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접 중심 충돌이 있고요. 경사 중심 충돌이 있습니다. 자, 직접은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의 방향선의 방향이 충돌선과 일치하는 거. 그래서 충돌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속도가 일치하는 거.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우리가 직접 중심 충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비스듬하게 부딪히는 거. 그래서 충돌선과 속도가 다른 거를 우리가 경사 중심 충돌이라고 합니다. 간접이 아닙니다. 경사입니다. 예, 경사 중심 충돌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직접 중심 충돌을 먼저 배우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충돌 메커니즘을 보면은 처음에 VA가 좀 더 빨리 다가와야지 부딪힐 겁니다. 아마 예제 문제 안에서 아마 제가 몇 번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충돌이 안 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VA가 먼저 빨리 다가오면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를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VA 프라임과 VB 프라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압축 단계 먼저 부딪히고 나서 부딪힐 때는 이렇게 되죠. 압축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원이 되고 나고 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압축 단계, 복원 단계에서 어떤 힘이 발생이 되냐, 이렇게 충격력이 발생을 하겠죠. 굉장히 순간적인 어떤 힘.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J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충격량이기 때문에 운동량, 충격량 보존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을 인테그랄 JDT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자, 물체 A. 자, 물체 A에서는 처음에 속도가 VA에서 충격력을 적분 상태로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적분 상태로 받고 난 후에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일단 지속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충격 자체가 J라는 충격이 있으면은 한 번 일어날 거잖아요. 일어나고 이렇게 말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 후에 직전의 상태. 살짝 같이 따라가 있는 요 붙어 있는 상태. 굉장히 순간 찰나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MA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압축 상태입니다. 압축 상태. 압축. 자,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복원 상태가 되겠죠. 자, 복원 상태는 같이 살짝 붙어 있는 움직이는 고속도에서 복원력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원력을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압축이 됐다가 중간에는 이제 복원이 되는, 인장이 되는. 그래서 인테그랄의 PDT가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충돌 후의 속도가 VA 프라임으로 배웠었죠. 그렇죠? 아까 거기 이제 그림에서. 자, 그래서 식 1번과 식 2번을 우리가 유도를 연립을 아마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연립을 하는데, 자, 그냥 연립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어떤 변수를 도입할 건데 그걸 반발계수라고 합니다. 자, 반발계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엄밀한 정의는 충격량의 비율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압축되어 있는 충격량분의 복원되어 있는 충격량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 식 1과 식 2를 각각 잘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 1과 식 2를 이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줍니다. 자, 공식을 유도할 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을 그냥 한번 유도하는 것만 보고 이제 갖다 이제 활용하시는데 이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식과 식 2를 대입하면 반발계수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VA의 마이너스 V에 V 마이너스 VA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V는 함께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붙어서 순간적인 붙임이긴 하지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물체 A로 유도한 식이 되겠고요.
자, 물체 B도 마찬가지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대입하면은 이 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비의 리를 이용합니다. 자, 가비의 리가 뭐냐면은 아마 제 기준으로 따져 공통수학에서 아마 나왔는데, 자, B분의 A와 D분의 C가 같다라고 하면은 BD 플러스 AC가 성립이 됩니다. 이걸 가비의 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비의 리를 이용하면은 두 개의 식을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없어지냐? 이 V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은 VA-VB분의 VB'-VA' 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은 결과적으로 B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 공이 이제 물체가 기준이 돼서 A의 B바 A의 분의 V의 A바 B의 프라임, 그래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겁니다. 가까워지는 속력분의 멀어지는 속력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발계수라고 합니다. 자, 반발계수는 재료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재료의 성질이나 뭐 크기, 뭐 기타 등등 구속 조건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반발계수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식을 다 유도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요 반발계수의 식만 외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유도하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만 그냥 결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반발계수를 이용해 가지고 충돌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다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완전 비탄성 충돌. 그거를 이 값이 0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2가 1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두 개 나중에 충돌 후의 속도가 같다. 즉,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흙 같은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렇죠? 자, 탄성 충돌은 실제로 일어나는 충돌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충돌이고요. 어디서 많이 보냐? 당구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거의 근사하게 당구장에서, 그래도 당구장도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은 비탄성 충돌이 맞는데 그냥 거의 근사하게 탄성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을 또 전개해서 넘겨주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더해주고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물체 A, B로 더해주는 값이 같다. 그래서 이게 탄성 충돌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만약에 보존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 쓸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A 텀으로 바꿔주고 한쪽은 B 텀으로 바꿔줬을 때 요런 식으로 식이 되고요. 반발계수 식을 각각에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 항등이기 때문에요. 그쵸? 자, 곱해줬을 때 계산해주고, 2분의 1을 다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식을 정리하면은 요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딪히기 전에 운동에너지의 총합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운동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반발계수가 1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흔히들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파워풀한 겁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탄성 충돌이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운동량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데 좀 차이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경사 중심 충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 중심 충돌을 한번 보면은 이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중심 충돌선에서 이게 벗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그 속도, VA와 VB가 이렇게 속도가 어긋난다 라고 한번 해보면은, 거기서의 성분을 우리가 충돌선에 있는 성분을 노멀 방향, 그리고 충돌선의 수직인 방향을 탄젠셜 방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충돌 전의 속도, 충돌 후의 속도를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부딪혔을 때 속도가 안 변하는 방향은 다 바로 탄젠셜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AT와 VBT가 프라임이 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선 방향은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과 반발 계수를 활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 즉 무슨 뜻이냐? 나중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노멀 방향, 그러니까 법선 방향만 운동량 보존 법칙, 반발 계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법칙, 반발 계수,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딪히는 요 면이 마찰을 고려를 한다. 만약에 마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접선 방향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발 계수는 좀 그런 마찰력과는 좀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자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A와 B 사이의 반발 계수가 2라고 주어진다면은, 자, 물체 A가 그림 위치에서 정지하다가 운동해서 B를 때렸을 때 충돌 후에 B가 올라가는 최대 각도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나서 B가 이렇게 다시 또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 단진자, 충돌되어 있는 그런 식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직전의 속도를 우리가 V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직전까지 갈 때, 여기 근소하게 직전까지 갈 때가 VA다. 한번 해보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먼저 위치 에너지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이제 중력, 그 무게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 와이어는 무게를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MA의 G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높이를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입니다. 그쵸? 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함수가 됩니다. 그쵸? 삼각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L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높이는 L-L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L로 묶어주면은 L은 1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요게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mg에 요게 h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되면은 2분의 1의 ma의 v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타 자체가 우리가 입력이기 때문에 요걸 변수라고 보고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아니고 입력이고요. 그래서 VA를 향해서 다 계산해주면은 VA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법을 저희가 한번 써볼 건데,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서 외력이 없기 때문에.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자, MA야 V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전은 A만 움직이는 거고 충돌 후에는 프라임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발 계수를 쓸 겁니다. 자, 요거 두 개 식을 연립하면은 요런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을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서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후의 속도는 프라임이 되겠죠. 이제 B가 올라갈 겁니다. 자, B가 올라가는데 얼마큼 올라가냐?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만큼 올라갈 겁니다. 세타만큼 올라가면은 반발 계수가 1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이 아닐 겁니다. 1이 아니고 그냥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최대 각도가 코사인 알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다 넘겨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요런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VB 프라임은 요걸 대입하면은 또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VA는 또 요 식을 또 대입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쭉 정리해 주면은 아마 코사인 알파는 V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요렇게 식을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코사인 알파를 미분을 해줬을 때 나타나는 이꼴 했었을 때 나타나는 그 0값, 그 0값을 그 값으로 갖고 거기에서 이꼴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아마 최대 각도 알파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게 그냥 답시 요렇게 되네요. 그냥 알파가 되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됩니다. 자, 경사면의 충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3인 경사면에서 블록이 상단 방향으로 10m/s로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내려와서 그 속력의 크기가 10m가 되는 지점을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냐. 그리고 마찰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곳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할 때 1번 최고점 찍고 그 다음 내려가고 나서 10m/s가 되는 지점을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방향을 우리가 XY를 요렇게 비스듬하게 잡고요. V1 10, V3 마이너스 10으로 잡겠습니다. 자, 경사 마찰 계수는 0.3, 그리고 세타는 30도. 요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자, 자경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작용력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자, 요거는 아마 제가 상태 1에서 2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태 1에서 2로 움직인다. 요랬을 때는, 자, 위로 움직일 거고요. 자, 그럼 무게는 똑같을 겁니다. mg가 되겠고, 위로 올라가는 건 수직항력,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찰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자, 작용력을 계산하면 모든 힘의 합을 다 우리가 작용력을 보면은 요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 fy는 n의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인데, 자, 벽을 우리가 y 방향으로는 힘이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소거가 돼서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 요것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로 따지면은 m의 v2 m의 v1은 이렇게 작용력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타임업.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타임업이라는 시간은 요렇게 식으로 문자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대입하면은 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대입하는 걸로 하고, 자, 하단으로 내려가는 건 상태 2에서 3을 보는 거랑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마찰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자, 왜냐하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주고 마찰력 방향만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개 역시 소거가 돼서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다운되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Y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n은
mg 코사인 세타 요 식만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대입해줘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총 소요되는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을 다 적절하게 값을 다 대입하면은 5.59초가 나올 겁니다. 다음은 후륜구동 차량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되어 있던 차량이 급발진을 해서 18.3m의 스키드 마크가 그어졌다. 이 스키드 마크가 그어졌다고 하는 것은 슬라이딩 됐다. 마찰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쓸렸기 때문에 동마찰 계수입니다. 그렇죠? 요런 형태인 거죠. 요렇게 바퀴가 위에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고무 패드 이게 짧게 자국 남겼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쓸렸다. 그래서 마찰이 존재하지만 움직였다는 거니까 동마찰 계수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바퀴가 들렸대요. 앞바퀴가 들리치 움직여갖고 그 이후에는 모든 바퀴가 지면서 구름 운동을 했대요. 자, 구름 운동을 하는 거는 정마찰 계수입니다. 왜냐하면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 속도와 이 속도 자체에 마찰차처럼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찰차가 상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정마찰 계수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381.7m를 이동했다. 그래서 바퀴와 지면 간의 마찰을 고려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요겁니다. 그래서 스키드 마크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름 운동을 하면서 멈춰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주어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마찰 계수, 이동 거리. 자, 처음 S1의 거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걸리는 정지되어 있던 차량이 급발진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는 0이 되겠고요. 그렇죠? V1은 0이겠죠? 그렇죠? 정지니까 V1은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마찰력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mu k가 m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가 에너지 법칙을 쓰면 됩니다. 일가 에너지 법칙도 비보존력을 넣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K1은 0이 되죠. 그렇죠?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1초에서는 1 상태 1에서는 그 2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서 계산이 됐다. 그래서 W에 1에서부터 2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때의 시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V2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2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냥 V2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그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자, 상태 1에서는 0. 상태 2는 아까 값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충격량, 운동량 원리는 힘은 아까 마찰력이었죠. 그래서 마찰력이고, 그 다음에 그때 걸리는 시간, T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T1을 대입해서 2.45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후륜에 60% 하중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전체 거리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는 아까 값을 그냥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에 후륜에 60% 하중만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제 자,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2에서 위치 3의 일과 에너지를 한번 보면은, 자, 1에서 갔다가 2에서 갔다가 3에서를 이거 한꺼번에 뭐 써도 뭐 무방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3에서 K1은 1에서부터 3까지 일을 하는 건데 반반 일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에서부터 2까지 일하고 2에서부터 3까지 일하는 게 약간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 mu k의 mg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 그 에너지를 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2에서부터 3은 후륜의 60% 하중이래요. 그럼 0.6에다가 60% 하중만 걸렸다고 하니까 정마찰 계수에다가 mg의 s2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v3를 구하면 v3의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원리에 의해서 자, L3-L1은 자, 충격력도 약간 다르죠. 그래서 1에서 2, 2에서 3을 나눠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1에 대한 아까 구했었던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T2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T2를 이용해서 구하시면은 T2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2가 뭐냐면은 이제 T2에서 3으로 갈 때의 위치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T1 플러스 T2다. 그래서 12초가 걸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m 이동하는데 12초. 면은 좀 빠른 것 같아요. V3가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저 속도면은 거의 한 시속 한 20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죠? 그래서 급발진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륜구동의 제동이다. 자, 트럭이 이제 90km/h로 운행하다가 사륜을 모두 이용해서 30으로 감속을 했다. 이때 소요되는 최소 시간과 운동 거리는 얼마냐? 지면과 트럭의 마찰 계수는 정마찰 계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드 마크가 없이 그냥 굴러가면서 멈췄대요. 그러면은 정마찰 계수로 가야 되겠죠. 굴러갔다는 거니까. 쓸리진 않았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F는 뮤의 mg로 이렇게 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m의 v2-m의 v1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은 이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F의 T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T를 계산하면, 시간을 계산하면은 2.61초. 이렇게 되겠죠. 자, 최소 운동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V1, V2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격력을 또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충격력이 아닌 2를 구해주면 되죠. 마찰이 한 1. 그래서 마이너스 FS고 이제 운동 에너지 써서 S를 제한 나머지 다 넘겨줘서 계산하면은 43.6m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중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변 하중에 의한 충격량이 고려되는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바뀌는 거를 고려를 잘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량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P점이 요렇게 힘이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으로 달리다가 점점 갈수록 0으로 되는 5초일 때 0으로 달리는 그때 5초 후의 속도와 최대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마찰력. 이 두 개가 존재를 하겠고, 근데 스태틱 마찰력, 정마찰, 그다음 동마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량, 초기 속도, 힘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처음부터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움직이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처음에 움직이는 요 100N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냐 작냐를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을 보면은, 자, F의 max라고 하는 것은, 자, 최대 정지 마찰력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 μs는 mg다. 자, 계산해주면은 35입니다. 100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움직일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처음부터 움직여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한풀 꺾여서 동마찰 개수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μk의 mg는
26.5다.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로 계산하면은 P는 마이너스 F가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V2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소거돼서 남겨주면은 V2는 n분의 1에 자, 처음에 V1은 속도가 0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V2라고 하는 것은 19.6m/s 스퀘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5초 후에 속도는 구했는데, 자, 중간에 어떻게 돼요?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마 힘이 양수로 갔다 음수로 갈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5초에는 그냥 동마찰 계수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속도는 여기까지의 범위가 최고 속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래서 힘이 양수가 되는 구간까지, 그까지가 최대 속도가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와 F가 같아지는 그 시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 마이너스 20에 Tmax. Tmax라고 하는 게 속도가 최대로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 구간과 마찰력이 같은 구간. 그래서 그 구간을 찾아보니까 3.86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5까지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0부터 3.86까지 적분을 해준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계산해 보면은 최고 속도는 22.5m/s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3장에서는 저희가 에너지 방법,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질점의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질점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